앞에서 그 원소들의 기원, 그죠? 우리가 그 원소의 기원을 다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주기율표에 나오는 저 원소들은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렇게 생성된 원소를 알아봐야지 이제, 그죠? 원소의 규칙성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단 말이야. 알겠어? 저 앞부분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거야. 자, 너희 쌤은 뭐 이거 어차피 우리가 다 그죠? 했었죠. 이걸 외웠지, 그지? 그렇죠. 근데 오늘 좋지, 그지? 그거 앞뒤로 다 외워야 돼.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 앞뒤로. 그것만이라고 하면 아마 쉽지 않을 건데. 뭐 다음 주에 한번 시험 뭐 테스트 한번 같이 다 한번 해보고 다시. 왜냐면 여기 그 원소 기호부터 해서 그 다음에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그 다음에 이온 그 다음에 분자식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여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여기. 알겠죠? 그리고 이제 화학이 기초니까 화학이 기초. 그래서 통합과학 1 말고도 통합과학 2에도 화학 파트가 있으니까 또 그거 하려면 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분자식 이런 것들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고2 때 선택 과목을 나중에 너희들이 아마 택할 때 분명히 물리나 화학 이런 것들을 택할 거거든. 분명히 어떤 진로에 따라서 그걸 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이걸 외워놔야지. 확실하게 외워놔야 돼. 자, 이 이제 원소라는 게 이제 이 정의가 이거는 현대적 개념이란 말이야. 현대적 개념이 물질을 이루면서 기본 성분인데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 물질의 기본 성분이며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 하고 탈레스 이런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은 탈레스는 물이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1원소설이라고 이제 얘기를 보통 하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4원소설.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네 가지다.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 원소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 4원소설인데 4원소 변환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4원소 변환설인데 물, 불, 흙, 공기 이게 차가움, 뜨거움, 습함, 건조함 이런 성질과 함께 이것들이 서로 합쳐지고 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예를 들면 물이라는 게 원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원소 기원전이라고. 근데 17세기 1800년대 이 1800년대가 상당히 과학이 상당히 발전하는 시기고 특히 물리하고 화학 이런 기초과학이 억수로 발달했던 시대가 바로 1800년대. 물론 1700년대 이제 뉴턴 등장으로 그 이후부터 이제 엄청 발전하게 될 때야. 그때 이제 원소의 현대적 개념이 나오게 된다고. 원소의 현대적 개념 바로 이거거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다. 알겠어요? 이런 현대적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보일이었나? 보일. 아마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이 현대적 개념의 원소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물은 그러면 뭐지? 물이 원소야? 뭐야? 자, 그래서 이 라부아지에가 질량 보존 법칙. 자, 질량 보존 법칙을 만든 사람이 바로 라부아지에란 말이죠. 질량 보존 법칙. 자, 이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된다고 실험. 아마 거기도 나와
있나? 자, 실험을 하게 돼요. 그죠? 물이 원소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보니까 무슨 기체가 발생하더라 이거야. 이 물을 뭐 주철관에 해가지고 가열을 시켜가지고 뭐 해보니까 무슨 기체가 발생해. 그래서 그 기체의 성질을 보니까 수소하고 산소야. 수소하고 산소. 뭐야 이거? 아니 기원전 그죠? 그때는 물이라는 게 원소 물질을 이루는 어떤 원소인 줄 알았었는데, 그지?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현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은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라고. 그죠? 물은 원소가 아니다. 그지?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 바로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한다고. 수소나 산소, 이게 이제 이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죠. 기본 성분이고, 수소나 산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현재까지는 예를 들었죠. 저 뒤에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게 118번까지 있어요. 118번. 근데 이 중에서 1번부터 92번, 자, 요거는 자연에서 발견. 그 다음에 93번부터 118번까지는 인공원소. 과학자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1번부터 92번까지는 이미 지구가 형성될 때 우주에 있었다는 거지. 우주에 알겠어요? 태양계 성운에 이런 원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 그죠? 그렇죠. 나머지는 아니야. 이거는 과학자들이 만든 거야.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원소로만 뭐 이루어진 물질,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포도성 물질이라고 얘기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뭐 금, 흑연, 아르곤, 그죠? 흑연은 탄소로만 이루어진 거야. 알겠지? 탄소로만.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만든 거야. 다이아몬드도. 근데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다른 점은 구조야, 구조.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죠, 완전히. 그 다음에 아르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포도성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 자, 화합물은 여러 원소가 결합한 거야. 화합물은 여러 원소가, 그죠? 뭐 H2O 밑에서 H2O, CO2, 뭐 아모니아,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화합물이죠. 자, 그러면 어차피 화합물은 원소들이 결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소들의 종류는 몇 가지? 118가지다. 그지? 근데 그러면 화합물의 종류는 훨씬 더 많겠지. 훨씬 더. 수천만 가지 이상입니다. 수천만 가지. 수천만. 그 탄소를 기반으로 한 탄소 화합물 종류만 해도 수천만 가지야. 그러니까 종류는 엄청 많겠지, 그죠? 엄청 많습니다. 뭐 우리는 거의 이제 이런 화합물 속에 뭐 거의 있는 거죠. 내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 것들은 전부 다 화합물이겠지. 이런 금속들 때문에 거의 대부분 화합물이죠. 그것도 거의 대부분 탄소화합물이야. 지금 내 몸에 있는 거. 내 몸 자체도 마찬가지고, 내 몸에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DNA, RNA 같은 핵산, 이 다 전부 다 뭐 탄소화물이야. 그 화합물이야, 다. 자, 원소의 의미, 뜻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원소들을 발견을 해가면서 화학적 성질이 좀 비슷한 놈들이 있더라 이거야.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좀 있더라 이거야. 성질이 비슷한. 되게 좋아하지 과학자들은. 그런 거 하는 게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야, 요거 성질 비슷하네. 야, 요거 신기하네. 그럼 요거 성질 비슷한 놈을 따로 모으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어떤 규칙성 이런 거 찾는 거 되게 좋아해. 뉴턴도 마찬가지야. 저 전체의 운동이라든지 또는 사과가 떨어지는 저런 운동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어떤 규칙성이 있지 않느냐. 뉴턴이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게 이거야.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알겠지? 그럼 이 세상은 어떤 그런 특별한 규칙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물질들, 원소들도 어떤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딱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찾아 나가는데 우리는 요 두 사람은 좀 기억을 해야 돼. 이 두 사람은 왜? 이 두 사람은 여기 있는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야. 주기율표. 표를 만들었어, 표. 이 두 사람이 표를 만든 건 아니야. 알겠지? 어떤 주기성을 찾은 거고, 요 두 사람은 아예 이제 그거 가지고 표를 만든 거야, 이제 아예. 자, 데베라이너라는 과학자, 뉴렌즈라는 과학자,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며, 세 쌍이라는 게 쌍을 이루고 있는 게 세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세 개가 쌍을 이루고 있다 해서 세 쌍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된다. 알겠지? 요 원소 세 개가 성질이 비슷해. 이걸 세쌍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도 세 개가 비슷해, 성질이.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갖다가 세쌍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 쌍이라는 건 두 개잖아, 그죠?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거잖아. 여기는 세 개가 쌍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세쌍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는 원소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열을 했느냐? 그거는 또 요 세 사람은, 자, 이 세 사람은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시킵니다.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시켜요. 원자량 순서로.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이프, 자, 이런 사람들은 원자량 순서로. 쉽게 말하면 가벼운 것부터 해서 무거운 쪽으로 해서 그 순서로 하는 거야. 원자량, 원자의 질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벼운 게 앞에, 무거운 거 뒤에 이런 식으로 쭉 배를 시켰다는 얘기지.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 지극히. 알겠어? 왜냐면 이 당시에는 있잖아.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아이고, 왜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우실지 모르겠네. 요 시기에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라고 하는 시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자의 질량 이걸로 원자를 주로 배했어. 원소를. 알겠지?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고 데베라이너도 원자라고 순서로 배열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가 점점 요 세 개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질량이 이쪽으로 갈수록 더 커. 알겠어? 여기도 염소보다는 브로민보다는 아이오딘이 원자량이 더 크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요 세 개가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원소의 원자량은 양쪽에 있는 이 두 원소의 원자량의 평균값이다. 이런 규칙성이 있더라 이거야. 알겠냐? 여기도 브로민의 원자량은 염소와 아이오딘의 원자량의 중간값이다. 평균값이다. 그런 규칙성. 그 정도? 그 정도야. 다음 뉴렌즈. 자, 뉴렌즈는 옥타브설. 옥타브. 자, 옥타브가 뭐지? 우리가 음악 시간에 나오는 용어지. 옥타브. 도에서 그 다음 도까지. 맞지, 그죠? 그걸 옥타브라고 그러죠. 원래 옥타라는 게 이게 숫자 8이라는 뜻이야. 숫자 8. 그러니까 여덟 번째 나타나는 도에서 그 다음 도까지가 여덟 번째가 피아노 건반에서 맞나? 도에서 그 다음 도까지 이렇게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막 나가면 여덟 번째 맞나? 네, 미, 파, 솔, 라, 시, 도 맞나? 이건 뭐냐면 원자량 순서로 쫙 배를 시켰을 때 여덟 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나타난다. 야, 이거는 지금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잘 보면 나타납니다. 리튬이 원자번호 3번. 근데 11번
나트륨이 원자번호 11번 몇 번 차이 나죠? 8번 차이 나죠. 근데 성질이 비슷해. 그 다음에 칼륨 19번. 그럼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또 8번 차이 나. 성질이 비슷해. 자, 이렇게 뭐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뉴런지 오브 톡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총 정리를 좀 한 거죠. 러시아의 과학자인 멘델레프가 요 당시 발견된 건 한 63종이야. 이 원소를 원자랑 순서로 배열을 하게 되죠. 원자랑 순서. 1869년. 이제 이 책이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것만 쭉 정리를 해놓은 거야. 여기 멘델레프도 있어. 멘델레프 주기율표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 이건데 이게 멘델레프 주기율표란 말이야. 멘델레프. 이 할배가 이제 멘델레프인데 딱 생긴 게 그죠? 러시아 사람처럼 생겼지 그죠? 수염 더부럭하고 그죠? 자, 그런데 잘 보면은 뭐가 빈칸이 많지? 그죠? 주르륵 그죠? 빈칸 많죠? 그리고 여기 또 뭐라 또 적어놨지? 이거는 뭐냐면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이 자리에 있는 원소는 아직 발견은 안 됐는데 요 자리에 위치할 그 원소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예측한 거겠죠. 알겠어? 예측했다는 거예요. 예측. 근데 나중에 이제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비슷한 거야. 이 사람이 예측한 거와 실제로 발견했을 때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그 성질을 보니까 조금 비슷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지금 저거하고 좀 다르지, 그지? 맞죠? 이게 다야. 이게. 자, 그런데 원소 기호도 조금 지금하고 조금 다른 거 많아. 여기 뭐 YT도 있고 뭐 DI도 있고 지금 그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아닌 것도 있어. 그런데 아까 여기 빈칸 그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에 대한 빈칸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 성질을 예측했다. 그죠? 맞죠? 성질도 예측하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어떤 역사적 의미는 최초 주기율표죠. 최초 주기율표인데 야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가 왜 그러면 그죠? 멘델레프가 만든 주기율표를 우리는 왜 안 쓰느냐? 안 쓰잖아. 그 안 쓰는 이유는 주기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주기성이 나타나는 부분. 아르곤과 칼륨 요게 주기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코발트와 니켈 이런 것도 서로 맞지가 않아요. 주기성이 맞지가 않고 그 다음 이 주기율표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원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래더라 좀 완성도가 조금은 낮죠. 제일 처음 만든 건데 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때 시기가 1869년이야. 이때는 아직 원자 내에 있는 전자나 이런 것들 발견한 적이 없어요. 이때는. 알겠지? 아까 말했듯이 원자는 더 이상 적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입자다. 이렇게 말했던 시절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정확성이 조금은 떨어지죠. 정확성이 조금 떨어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한 게 바로 모질리가 만든 주기율표란 거지. 자, 여기는 원자량 순서로 변한 게 아니라 여기는 원자 번호 순서인데 원자 번호 순서대로 변했다. 원자 번호 순서. 원자 번호는 뭐다? 양성자 수.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고? 자, 양성자. 자, 이 모질리가 연구했던 이걸 발표했던 시절은 1910 몇 년이야. 1910 몇 년. 제법 많이 흘렸잖아. 40년 흘렀단 말이야. 요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전자의 발견이
있었고 원자핵도 발견됩니다. 이 모질리의 지도 교수가 원자핵을 발견해요.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원자핵을 발견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원자핵에는 또 양성자 이것도 발견하는데요. 알겠어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줄리도 자기 지도 교수와 함께 연구했겠지. 그래서 양성자도 발견했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를 원자마다 양성자 개수를 좀 몇 개인지를 한번 알아봤단 말이야. 이 X선 실험을 통해서 이걸 통해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원자마다 뭘 개수가 다르더라? 양성자의 수가 다 다르더라 이거야.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알겠어? 그래서 원소를 갖다가 원자량 순서 말고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이 대부분 차지하거든.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그럼 원자핵이 대부분 질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자량 순서보다는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로 배열하면 좀 더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알겠어요? 정확성.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기됐던 이 중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해결돼. 이게 있잖아. 이 아르곤이 칼륨보다 원자량이 커. 원자량이 커. 그런데 이 둘이가 주기성이 안 맞는 거는 아르곤은 그 질량은 원자량은 크지만은 근데 이걸 배열시켜 보면 18.5수에 들어가. 그런데 칼륨은 원자량은 적은데 오히려 그 다음 번호 여기 18번이고 지금 현재는 이게 19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성자가 18개, 19개야. 그런데 원자량은 여기가 더 커. 좀 이상하지,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 멘델레프가 이걸 할 때는 그러니까 뭐가 이걸 원자량 순서로 하면 칼륨이 앞에 가고 아르곤이 뒤에 간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원자 번호라니까 아르곤이 먼저, 그다음에 칼륨이 이렇게 배열되면서 요 문제점이 싹 사라져. 알겠죠? 그렇게 배열하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좀 말끔히 해결이 좀 되더라.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가 바로 모줄리가 만든 주기율표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모듈 거 사용한다는 거.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시킨. 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알겠죠?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확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지. 과학은 다 그런 거야. 어떤 과정들이 다 있어요. 자, 현대 주기율표.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 그리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의 배열. 자, 그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갖다가 세로줄에 쭉 배열시키는 거야. 세로줄에.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구나. 이제 한 방에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알겠죠? 세로줄에 배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표라는 거는 이 가로의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값이 있고 세로 요것도 어떤 기준이 되는 값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시간표를 봐도 세로가 요일인가? 보통 가로가 1교시, 2교시 맞지? 그지? 이거지. 그런 기준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자. 주기. 그 다음에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자. 그룹, 가족. 왜 이렇게 했겠노? 성질이 비슷하니까 그걸 마치 가족처럼 묶어버린 거야. 그룹처럼. 알겠죠? 그래서 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룹. 그러면 같은 주기는 뭔데 이거? 이제 그거를 알아낼 거야. 이제 왜 1주기, 2주기, 3주기라 해가지고 왜 가로줄은 왜 저렇게 해놨지? 왜 쟤들을 전부 다 저렇게 딱 같은 주기에 넣어놨지? 요거는 조금 더 있다가 전자 배치라는 걸 하게 돼야지 할 수가 있어요.
전자배치.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현대 주기율표 118번인데, 자, 현대 주기율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일단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일단 우리는 크게 나눕니다. 원소의 종류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이렇게 크게 나눠요.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여기 색깔 파란 애들이 금속 원소죠. 색깔이 파란 애들이 금속 원소. 겁나게 많지. 억수로 많아. 거의 대부분이야. 그 다음에 비금속은 노란 색깔. 얼마 안 되지. 오른쪽 구색탱이에 그죠? 얼마 안 되죠. 야, 그런데 이 방 안에 잘 봐봐. 어떤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많을까 여기에?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많을까?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많을까 여기? 여기 다 비금속이에요. 거의 대부분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야. 자, 이런 금속 말고는 전부 다 비금속 원소들이야. 근데 비금속 원소 얼마 안 되지 종류가. 그러니까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CHON 수소 저거. 그러니까 요거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얘들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들이 억수로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이 나머지 애들보다는 특히 요 4개 원소. 알겠어? 그게 억수로 많아. 억수로. 그러니까 종류로 따지자면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 이게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우리 주변에는. 자, 그래서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구별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첫날 20번까지일까? 그죠? 왜 주기율표는 20번까지만 외워야 될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거는 불변이야. 변하질 않아. 그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전부 다 이 화학 시간에는 다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라고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왜 굳이 외우지 않고 그죠? 그렇게 강조하느냐면 요 12조까지 3조에서 12조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주기율표를 배울 때는 얘들을 다루지 않아요. 얘들이 전이원소라고 부르는데 전이원소. 이 3조부터 12조까지의 이 원소들을 전이원소라고 부르고 이 전이원소는 다루기가 좀 어렵다. 이걸 우리가 다루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배우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야. 알겠어? 얘들. 그리고 얘들은 다 금속인데 성질.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 금속 원소는 양이온 잘 되잖아. 왜? 나트륨 이온, 뭐 칼슘 이온, 그죠? 자, 양이온 잘 되죠? 그런데 이런 애들은 자 나트륨은 무조건 Na 플러스 전자 한 개만 잃거든. 나트륨은 무조건 전자 한 개만 잃어. 그리고 뭐 마그네슘은 전자 2개만 딱 잃어. 3개 안 잃어. 딱 2개야.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성질이 되게 고정적이야. 어떤 특징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런데 얘들은 전이 이거는 되게 변화무쌍하다는 뜻이에요. 원소가. 그 말은 예를 들면 철은 전자 1개를 이룰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2개 이룰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3개까지 이룰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철은 도대체 뭐야?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다루기가 무지 까다롭다. 알겠지? 까다롭다. 이거는 저기 대학교에 이제 전공 그러니까 신소재 개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에 가야 돼. 금속공학 또는 재료공학이라든지 신소재 연구하는 거라든지 또는 금속공학도 있어. 금속도
그러니까 그런 전공에 가야 얘들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이런 걸 해석하는 게 있어. 오비탈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비탈 자체도 또 복잡해. 여기가. 그래서 안 합니다. 우리가 대학 가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주기표적으로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딱 20번까지지. 왜냐?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원자 번호, 그 다음에 몇 쪽이고 몇 주기인지 요거는 1번부터 20번까지 다 알아야 돼. 알았어? 그 번호만 딱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무슨 원소고 몇 주기인지 딱 바로 나와야 돼. 그 정도가 돼야 돼. 1번부터 20번까지. 그 정도 못하면 안 되지. 이걸 뭐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닌데. 영재고나 과학고 가면 이런 거 다 외우는 거 한두 번씩 있어. 자, 금속 원소, 이제 비금속 원소는 딱 액체가 잘 없어. 이 상온에서 액체가 잘 없어. 딱 하나 있어 여기. 금속은 딱 하나 있죠. 수은. 요거 빨갛게 해놓은 게 바로 상온에서 액체란 얘기야. 딱 하나밖에 없어 금속은. 액체 금속. 수은 Hg. 그 다음에 비금속도 딱 하나밖에 없죠. 브로민. 다른 건 전부 다 고체 아니면 기체야. 액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좀 하나씩 알아보라는 거야. 상온에서 액체. 말아두고 여기 뭐 중금속, 준금속이라고 하는데 동서, 규소 얘들은 주로 이제 반도체 재료로 많이 쓰죠. 반도체. 근데 이제 이걸 뭐 중금속으로, 준금속으로 따로 이렇게 우리가 화학에서는 따로 다루지를 않아. 쟤들 그냥 비금속 쪽으로 해서 그냥 바로. 알겠죠? 저거는 이제 나중에 뭐 반도체 여기 그 좀 배우면은 좀 있으면 한 중간쯤에 가면 반도체가 나와. 그거 할 때 그냥 뭐 여기 규소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지. 얘들은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알겠죠? 얘들은 거의 비금속 쪽으로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크게 금속과 비금속 원소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 여기 좀 특이하다 그죠? 봐봐. 요 자리 3조 6주기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종류가 많죠.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요 자리에만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야. 얘들이. 그래서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알겠냐? 그 다음에 요 밑에 악티늄조 요것도 마찬가지야. 3주기 7조 원소들이야. 이게 전부 다 똑같아. 3주기 7조 원소들이야. 알겠지? 얘들이 전부 다 요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원소들이 있어요. 바로 1족 원소들.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자,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른다. 알칼리 금속. 자, 얘들. 그 다음 비금속 쪽에 17조. 자, 17조. 자, 이 애들은 또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 거의 양쪽 끝에 있지, 그지? 거의 양쪽 끝에. 자, 제일 왼쪽에 알칼리 금속. 금속 중에서 가장 금속성이 강하다. 금속성이 제일 강하다는 거야. 그게 저기 있는 알칼리 금속이고. 그럼 그 반대로 비금속성이 제일 강한 애들이 바로 여기 있는 17조 할로젠 원소라는 거야. 할로젠 원소. 알겠어요? 양쪽 끝에 이제 각각
금속 원소의 대표,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의 대표야. 제일 센 놈들이 알겠어? 제일 센 놈들. 그래서 요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성질이 다르니까. 뭐 성질이 거의 뭐 반대겠지. 맞지, 그지? 거의 반대. 성질이 반대고. 꼭 알아야 돼. 그 다음 또 18쪽이죠. 자, 18쪽. 18쪽은 요 세 개 정도만 기억해도 돼. 활용 내용 다르고 우리 20번 안에 있는데 요 밑에는 굳이 몰라도 돼. 그냥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18쪽 원소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그래. 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활성 기체.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또 다룬다. 우리가 전자밀치를 다루기 전에 비활성 기체 쟤들을 다뤄야 돼요. 쟤들은 비금속인데 근데 좀 다른 원소들과 좀 달라. 쟤들은 많이 달라. 쟤들. 그래서 따로 또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책에 1번부터 110 몇 번까지고 설명이 다 돼 있어요. 1번부터 수소부터 해서 하이드로젠, 왜 하이드로젠이라는 이름 원소름이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도 여기 설명이 다 돼 있어. 설명이 다 돼 있고 그리고 수소가 또 뭐 어디에 또 이 수소가 또 이용이 되고 우주에는 지구에는 얼마나 분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설명이 다 돼 있거든. 1번부터 자 1번부터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여기. 여기 118번까지 다 돼 있어. 그래서 나도 진짜 심심할 때 한번씩 보거든. 심심할 때. 이 이름들의 어원이 있다는 거야. 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 라틴어, 이 대부분 원소 이름 보면 거의 대부분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소 이름도 이 물질을 누가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또 마음대로 붙일 수도 있다, 그지? 자기 나라 이름, 그지? 이 원소를 뭐 발견하거나 이런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 원소 이름을 프랑스인으로 붙인 거야. 최근에 여기 니혼유, 이거는 어떤 나라 과학자겠노? 니혼유. 일본. 일본이라는 곳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원래 뭐 보통 재팬이라고 하죠. 재팬을 안 하고 니폰이라고 그러거든. 니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붙였다고. 모스코빈도 뭐 그런 의미겠지 뭐. 그렇죠. 러시아 수도 모스코바 뭐 그걸 나타낸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있어. 또 뭐 나라 이름 또 있죠. 아메리시움 미국 아메리카 그죠? 아메리시움 이것도 나라 이름이고. 이거 되게 유명해. 폴로늄. 이거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건 어떤 나라일까? 저쪽이 유럽이야. 홀란드. 이 원소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 아나 혹시? 여자. 여성 과학자. 자, 노벨상을 무려 2번이나 받았어. 퀴리, 마리 퀴리. 폴로늄하고 라돈. 폴로늄하고 라돈이죠. 그렇죠, 라돈. 라듐하고 아마 폴로늄일 거야 아마. 그리고 자기 딸도 연합도 같은 길을 걸어. 자기 딸도. 자기 남편도 어차피 과학자고 그죠? 남편도 노벨상 탔죠. 딸하고 사위도 아마 뭐 노벨상 받았을 거야. 그래서 그 집안에 노벨상만 몇 개가 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물질들은 되게 위험하거든. 왜냐면 방사능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런 거 모르고 막 실험한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마리키리도 아마 몸이 이제 나중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도 아마 방사능 영향일 거고 자기 딸도 이제 마찬가지야. 방사능.
이것 때문에 몸이 많이 또 안 좋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좀 지금은 그리고 좀 무식하게 연구했다는 거야. 이 방사능의 존재 자체 이거를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랐다는 거지 이때는. 알겠죠? 1800년대 말고 1900년대 초에는 잘 몰랐다는 거야. 폴로니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마늄. 이 어디? 독일. 그죠? 저마늄. 뭐 이런 나라 이름도 뭐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또 과학자 이름이야. 과학자 이름. 로렌슘, 노벨륨, 멘델레프, 이거 멘델레프. 페르미움, 페르마. 아인슈타인이움, 아인슈타인. 그죠? 이런 과학자.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시움, 뭐 렌트겐, 렌트겐이움. 자, 이렇게 또 과학자 이름을 또 집어넣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는 뭐다? 행성 이름. 그죠? 우라늄, 우라노스, 어디? 천왕성. 플루토. 넵튠, 넵튠. 어디고? 혀서. 플루토. 명왕성. 요거 세 개는 행성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자기가 붙이기 나름이야. 알겠나? 이런 이 인공원소를, 그죠? 우라늄이 인공원소가 아니지. 이것도 인공원소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은 그 수명이 짧아. 어떤 애들은 인공원소 중에는 수명이 되게 짧은 원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특별한 어떤 실험이나 연구용으로 쓰는 거야.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거가 아닌. 알겠나? 수명이 워낙 짧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수명이라는 게 없죠. 그냥 영원한 거야. 수명이라는 게 없어. 근데 이렇게 만든 원소들 중에는 수명이 있다는 거야. 수명. 자, 그래서 우리는 1족, 2족, 13, 14, 15, 16, 17, 18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 중간에 얘들아 배우지 않는다. 아시겠죠? 아이고야. 자, 그러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차이점. 자, 요거 한번 알아볼까? 차이점. 요거는 좀 알고 있어라. 일단 크게 금속과 비금속은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 자, 금속 원소 대체로 왼쪽과 가운데 부분은 다 금속 원소가 위치하고 있죠. 대체로 오른쪽 비금속 원소가 위치하고 있지요. 근데 수소, 수소는 저 왼쪽 끝이죠. 요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야. 누가? 수소가 힘들게 하네. 주기율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원소가 바로 얘가 아닐까. 제일 조심해야 돼. 체크해놔라 이거. 여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주기율표상의 위치가 다 금속이잖아요 여기 지금. 근데 지호자 떨렁적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한다는 거야. 이 자리는 전부 다 금속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금속 원소는 양이온 잘 되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 잘 된단 말이야. 근데 수소가 비금속이란 말이야. 근데 양이온 되거든. 얘도 양이온 돼. 이러니까 또 헷갈리는 거야. 맞잖아.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될 그런 물질이다. 원소가 하는 거야. 그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와 이쪽에 있는 원소가 결합하면 이것도 이온 결합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온 결합이 아니고 비금속 원소는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문제는 나온다고 문제. 수소가 그러니까 주기율표의 요 자리를 항상 문제 냅니다. 알겠어요? 낚으려고. 알았나? 그래서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야. 딱 요 자리는 수소. 딱 요 인식해야 돼. 인식.
자, 그러면 특징은 뭐냐? 전자를 잃고 양형되기 쉽다. 금속 원소. 이것도 이제 조금만 뒤에 가면 이제 전자 배치라는 걸 배우면 왜 이런지를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얘들은 왜 전자를 왜 하필이면 잃어서 왜 이래서 양형되지? 얘들은 왜 그렇지? 이제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조금만 더 이제 있습니다. 얘는 전자를 얻어서 미온되기 쉽다는 거야. 18조 원소를 제외했죠. 그래서 18조 원소가 조금 독특한 애들이라는 거야. 독특한 애들은. 그 다음에 뭐 광택이 있다. 금속 있지, 그죠? 광택. 그지? 열과 전기 잘 통하지? 그 다음에 힘을 가하면 길게 늘어나거나 얇게 펴진다. 길게 쭉쭉 늘어나죠. 그래서 억수로 가늘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억수로 가늘게. 거기 대표적인 구리 전선하기가 전선. 전선은 매우 가늘게 만들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얇게 펴진다. 알루미늄 호일. 그죠? 금박, 은박 이런 거. 박자라는 게 매우 얇게 펴놓은 걸 우리는 박이라고 하죠. 박. 금박, 은박 이런 거. 그래서 뽑힘성, 편림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힘을 줘도 잘 부서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순수한 금속은 잘 안 부서져요. 이렇게 펴지거나 이렇게 가늘게 만들 수 있죠. 이 뽑힘성을 다른 말로 연성이라고 그러지. 편집성은 전성이라고 불러요. 어떤 책에는 연성과 전성의 성질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는 광택 없어. 전기 잘 안 통해. 그치? 미금속. 야, 근데 여기는 왜 그러면 광택이 있고 왜 이런 성질인지 알아?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있어. 자유전자. 이동이 자유로운 이런 자유전자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광택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열 잘 통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성질도 이게 전부 다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비금속에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적거나 거의 없어. 그래서 전기가 잘 안 통해. 자, 대부분 고체 금속은 뭐냐? 뭐 수소는 제외, 액체. 대부분 기체나 고체, 브로민만 액체. 자,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 이렇게 조금 다르다. 자, 요거만 하고 이제 끝내자. 자, 철. 금속의 철 엄청 많이 쓰죠, 그죠? 건축 자재부터 해서 우리 건물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에 넣는 철근, 그죠? 또는 다리 만들 때 뭐 다 철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기계 이런 거 다 철이죠, 맞죠? 구리. 자, 옆에다 원소비율 적어놔요. 구리 전선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구리 전선. 금. 반도체의 회로 기판에 많이 이용한다. 여기 이제 반도체 여러 보통 칩을 만들면 여기에 도선 역할을 하는 그게 구리 이거 가지고 안 해. 구리 가지고 안 해. 금을 가지고 해. 금. 알겠죠? 금을 매우 얇게 실처럼 구리 전선보다 더 얇게 더 가늘게 해서 여기 있는 반도체에다가 집어넣어요. 이게 도선 역할이에요. 도선. 알겠니? 그러면 이 노트북 안에 들어가면 금이 있어 없어? 있지. 여기도 있죠. 우리 스마트폰에 다 있어. 금은 적지만 다 있어. 그래서 이런 전기 제품을 좋아하고 가져가죠. 이런 전자 제품들을 그죠? 무료로 수거해간단 말이에요. 보통 아파트에서 밖에 내놓으면 그냥 가져가. 알겠나? 왜? 아니 금이 있으니까. 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들어가 있어. 그런 원소들을 이제 잘 분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알겠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것도 많이 쓰죠. 이것도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행기 동체는 뭐냐? 이 비행기 몸체는 비행기는 가벼워야 돼. 그래야지 연료를 적게 쓸 거거든요. 그런데 단단해야 되거든. 옛날에는 철로가 깼지. 근데 무겁단 말이야. 겁나 무거워 이게. 그러니까 연료 소비가 많았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하죠. 그래서 두랄루민이라는 알루미늄 합금이야, 합금. 요거는 가볍고 단단해. 그래서 비행기 몸체도 요즘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서 한다. 그래서 연료 소모가 과거보다는 좀 적죠. 우리가 알루미늄 캔 있잖아. 우리가 힘을 줬을 때 쉽게 찌그러지는 거는 알루미늄이야. 힘을 좀 줬는데 안 찌그러져. 이거는 뭐야? 이거는 철로 만든 거야. 캔. 그래서 참치캔 이런 거 좀 단단하잖아, 그죠? 요거는 철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콜라, 사이다 이런 캔 있잖아. 힘 주면 잘 찌그러지는 거는 알루미늄이야.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따로 재활용할 때 사실 따로 버려야 돼, 이거 원래. 근데 그냥 우리 아파트에 그냥 버리죠. 근데 이걸 가져가 가지고 그 재활용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는잖아. 다시 또 나눠. 다시 또 나눠. 왜냐면 알루미늄하고 철이야. 다르잖아. 그래서 다시 또 나눠줘야 돼. 수소, 우주왕복선 연료. 요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수소 말고 또 다른 걸로 또 요즘 또 연료로 쓰는 경우도 많고. 질소, 잘 알죠? 과자 안에 그 충전 기체네. 질소가 반응을 잘 하지 않거든. N2 질소 기체는 반응을 잘 안 해. 그래서 안에 있는 식품이 오랫동안 보존이 돼요. 이걸 넣으면 그 가격도 싸고. 산소, 뭐 호흡할 때 쓴다. 잘 알죠? 인. 자, 인이라는 물질은 반화점이 낮아요. 불이 붙는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어떤 마찰에 의해서 불이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냥머리물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자,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많이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여기 잠시 소개해놨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거 합시다. 관련